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 두 분의 토론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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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생중계된 장면들은 다 보셨죠? 네, 저 다시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가장 이렇게 좀 눈에 띈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장면은 어느 장면이었습니까?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잠입 탈출 그 장면입니다. 한번 넘어갔다 오신 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와서 손잡고 악수를 했잖아요. 예. 넘어왔는데 다시 넘어가자고 소근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국가보안법을 어기시고 다시 넘어갔다가 손잡고 넘어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 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노란 선을 그러니까 2007년에 방북하실 때 네네. 노란 선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예. 권양숙 여사님과. 이번엔 그러면서 조금 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부러 노란색을 칠했었다고 하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자격으로 내가 넘어가지만 이게 언젠가는 모두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잠입 탈출 장면이 그리고 또 셀프 복귀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잠입 탈출 그거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대요. 한국당에서요? 아니면 아니, 보수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왜 그러실까 정말. 장혜찬 씨는 어느 장면이 제일? 저는 역시나 이 새소리와 산들바람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도보다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44분 정도 밀담을 나눴잖아요. 기자들과 경호원까지 다 물리고 당초에는 이 도보다리 산책 자체를 우리 측에서 제안했는데 북한에서는 경호상의 문제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두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산책을 하겠다. 그리고 생중계까지도 다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책도 가능했고 또 이 40여 분간 내용은 매우 궁금하지만 두 정상의 어떤 밀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녹음된 내용 살짝 유출된 걸 들어보면은 기자들이 많이 왔다는 내용도 좀 섞여 있었고 발전소 문제를 협의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청와대가 발전소 문제 협의는 없었다. 네, 그건 구두로 안 하고 이제 파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두 정상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물 한 잔 놔둬놓고 거기서 40분 넘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이 정상회담을 봐야지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희망의 어떤 씨앗을 저조차도 거기서 봤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계속 꾸며서 정세현 전 장관 또 유승민 공동대표 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나 의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저 숨어서 들었어요. 두 분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실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대부분을 유승민 대표가 많이 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우선 달라진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떤 회담과는 다르게 좋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당한 강경파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다녀온 뒤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다는 쪽에 발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보다 이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3, 4주 내로 앞당길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신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먼저 토론을 위해서 좀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처럼 지금 이제 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정말 발목 잡게 하면서 재뿌리는 것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부분 앞에서도 설명해 줬지만 유엔사 해체될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후폭풍이라던가 지금 군축 관련해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서해 평화 어로를 만들자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내용이지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평화 선언이나 어떤 종전 선언이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평화 천천히 진척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는 그게 핵을 드디어 완성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탈북자들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절대 미화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북한에서 인권을 짓밟고 죽이고 있는 독재자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를 미화하는 분위기를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방명록 역사 이거를 뭐 혼재해서 썼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균형 감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포스팅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참패는 일찍 터뜨리면서 막 미화하고 찬양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정치권이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북한 체제 자체가 3대 세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체제고 또 수용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딱 하나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전범이에요. 예, 6.25는 남침이고요. 네.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김정일이 이런 화해의 무드를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깊숙이 우리에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그 김일성, 김정일의 자손이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6.25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84년생이니까요. 네, 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적대의식을 갖는다는 내용,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은 사회주의 사상에 충실하게 교육받고 그 틀로 남북한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6.25도 민족해방전쟁으로 일으키고 실패한 전쟁이죠. 예. 그런데 그 틀이 기본적으로 학습되어 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성장 과정이 아버지와 다릅니다. 항일투쟁을 한 경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세습이기 때문에 똑같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젊은 층과 9세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저만 해도 이제 아기 때는 가난했거든요. 예, 그런데 가난을 다르게 경험한 세대일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6.25 이후 피폐된 북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눈물 나는 그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그가 불굴의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강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정은은 그런 것도 덜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의 중요성을 혜택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저는 보수 진영에서 두 가지 모순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요? 하나는 이번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이 별 의미가 없다. 뭐 옛날이랑 똑같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면 정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이런 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좀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없다는 것은 그냥 폄훼로 받아들여서 삭제하고요. 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속도 조절을 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동의하시는 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의 합의와 동의. 이제 아까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유승민 대표께서 이게 국회 비준을 왜 빨리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급하지 않다. 예, 급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큰 틀의 합의와 동의,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비준을 해줘야 앞으로 힘이 실려서 구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에 힘이 실리고 또 그 디테일은 예산 문제가 부수될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다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틀의 국회 비준을 받고 이후에도 촘촘하고 세심하게 국회 비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진짜 유승민 대표께 여기 뛰어들어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해찬 씨 생각은 어떠세요? 비준 문제. 제가 유승민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해찬 씨 생각. 네. 저는 비준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입장에서는 아까 유승민 대표나 보수당의 다른 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비준을 해서 힘이 실린다고 했는데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국회 비준을 따로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 경협이나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을 지켜본 다음에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네, 유엔 국제 제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비준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면 서해 평화 수역 만드는 문제라던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 때 뭐 전방 초소들을 뒤로 뭉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론이 오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야당이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비준해준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다시 세세하게 비준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또 지금 야당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자체가 야당에서 주장하기에는 정부가 뭐 여당이 또 특검도 수용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준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비준 안 한다 해서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뭐 낡아지거나 무의미화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국회 공전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준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의 비준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회담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고 오셨으니 좀 여유롭게 국내의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신중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고 정말 비준이 필요하고 야당 동의가 필요했다면 왜 그 만찬에 정말 야당 뭐 자유한국당은 안 부른다 치더라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좀 다른 의미니까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비판했더라고요. 야당 아무도 안 부르는 건 좀 너무했다고. 좀 정말 그렇게 협상하고 비준 받고 동의 끌어낼 의지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야당 의원들도 좀 불러서 화기애애한 협치하는 분위기 연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따로 좀 짚고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하신 큰 틀의 합의에 대한 비준과 세세하고 촘촘한 비준이 구별될 수 있다고 하신 게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지금 판문점 선언문 자체가 세 쪽이 되고 내용이 많아요. 그 전체를 놓고 비준을 받는 거 아닌가요? 본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 비준 없이 그냥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북한의 비핵화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냥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거는 비준 안 받았는데 사실상 그냥 진행을 해라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선언적으로 발표한 내용들 있잖아요. 서해 평화수역까지. 그게 이미 북한이 많은 걸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NLL을 인정조차 안 했잖아요. 원래 입장이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NLL을 인정하고 그냥 어느 수준의 인정인지 모르지만 NLL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서해 평화수역으로 가는 게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북한이 안 받으리라고 비판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생략되고 받아들여지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보시면 이게 비준을 안 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논의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비준을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앞으로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예를 들면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신경제 구상과 관련하여 뭐 하나라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런데 큰 틀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힘을 실어 달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자꾸 오해를 하셔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국회 비준 안 받고요. 그냥 쭉쭉쭉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비준을 받는 건 국회에 논의하고 국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번 회담은 정말 어쨌든 준비 잘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쪽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 하지만 그건 사실 처음부터 북미 회담에서 결판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잘했다고 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비준을 하느냐. 저는 이전 개헌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일 안 하는 국회, 야당 심판,
국회 심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정무적인 정말 한 수가 아니었느냐라는 잠깐만요. 근데 생각을 시간 했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건 빼야